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법적 단죄도 피할 길이 없으며 재기 가능성 역시 없죠.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경우처럼 현직 대통령으로서 정권 말 자신의 당을 떠나야 했던 경우에도 새로운 정치적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전직의 출당만으로 보수 진영의 쇄신에 어떤 전기가 마련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출당으로 바른정당 통합파가 명분을 얻었다 하는 식의 보도가 이어집니다. 명분이 되긴 뭐가 됩니까? 합쳐야 지방선거도 해볼 수 있고 정부 여당에 맞서 존재감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박근혜 탈당을 대단한 사건이라도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친박 청산하고 보수가 재탄생하겠다던 거창했던 선언에 턱없이 모자란데도 명분이 된다고 언론이 같이 퉁쳐주니까, 정치의 연출에 언론이 같이 장단을 맞춰주니까 얼마나 정치하기 쉽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보수의 절박한 사정은 이해간다. 하지만 명분은 안 된다. 최소한 이 정도로도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정치가 후진 게 과연 정치만의 책임인가? 아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보셨어요? TV가 없어서요, 집에. 블랙하우스. 너무하네. 네, 오늘 네. 인터넷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씹었는데 그것도 안 보고 말이죠. 네, TV를 사주십시오. 이게 이제 HD로 보면 비주얼 충격이 대단해요. 지상파에 나올 수 없는 얼굴이 나옵니다. 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저도 충격받았어요. 네. 이거 화면 자체가 불법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박 전 대통령 출당하고 사실은 서청원, 최경환 나가라고 하고, 이게 사실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6개월 전에 우리 당에 친박 없다고 하면서 서청원 의원을 복당시킨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준표 대표 자신입니다. 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 용서하고 하나가 돼서 대선 치르기 위해서 우리 이제 친박들 우리 당권 정지하고 이래 된 거 다 용서합시다. 그 중에서 당원권 정지된 분들 그리고 그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윤상회 다 용서하는 게 맞겠죠? 자, 했을 때 했을 건데요. 당의 친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소위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고 내 걷기 일부라고 했는데 당의 당헌당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청산한다. 친박은 없다고. 예, 이분들 구해야 한다고 하는 당사자였어요. 바로. 어쨌든 정치가 이렇게 뻔뻔합니다. 이런 면에서. 네, 근데 또 그저께는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바퀴벌레라고 다시 또 친박 세력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명분이 된다라고, 명분을 얻었다고, 바른정당과 합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죠. 예. 하지만, 절박하긴 하죠. 보수정당의 지금 사정이.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명분은 안 된다. 최소한 이 정도 스탠스는 언론에 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자, 오늘 뉴스 짚어볼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국정원 특활비,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요, 계속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SBS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4억 원가량이 들었는데 전부 5만 원권으로 줬다라고 합니다. 탄핵 심판 때는 10명 정도였는데 이들한테 5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줬고요. 또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는 한 사람당 많게는 1억 원 가까이를 모두 현금으로 줬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특활비냐 아니냐, 국정원에서 준.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나오는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통장이 있어요. 개인 통장이. 대략 뭐 10억 정도. 네, 그렇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급여가 들어갔던 10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4억이 빠졌는지를 일단 우선 체크해 보면 거기서 안 빠졌다면 국정원 돈이거나 그죠? 아니면 최순실 씨가 이거 몇 달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장시호 씨에게 이제 구치소에 수감돼, 둘 다 수감돼 있는 과정에서, 예, 만나서 삼성동에 금고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인 삼성동에 금고가 있는데 거기 가면 평생 먹을 돈이 있으니 그거를 이제 나중에 나가면, 거기서 돈을 꺼내서 예, 정유라 씨, 예. 모자를 보살펴 달라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검찰 있었죠. 조사 받을 때 예. 했었죠. 예. 그 돈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게 청와대에서 줬다고 하니까 변호사비를. 네, 우선은 예. 예. 청와대 관계자가 변호인들에게 직접 돈을 줬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돈의 출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이 나섰다는 점에서는 청와대에 있던 금고, 그러니까 국정원 돈, 특활비, 거기서 나온 게 아니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아마도 검찰도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이전 정권들도 사실은 청와대에 비용이 모자라서 국정원에서 가져 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관행이다라는 주장인 건데 설사 그런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경우는 관행이 아닌 게 청와대 재정은 총무비서관이 관정을 하고 출납은 실무 책임이 그 다음에 재무팀장이라고 있어요. 그 라인에. 근데 재무팀장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국정원 이 특활비의 경우에는 돈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관행으로 갖다 썼다면 그러니까 직원들 뭐 명절 떡값이나 경력금 등등 그런 식으로 청와대 운영에 쓰였으면 당연히 입출금을 알아야 되죠, 재무팀장이. 근데 재무팀장은 입출금을 하지도 않았던 정도가 아니라 그런 돈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3인방과 대통령 정도만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끼리 나눠 썼다는 거 아닙니까? 3인방도 명절이면 뭐 3천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 진술도 나오고 청와대 운영과 무관한 거예요. 그 특활비가 관행이었다 하고 그 주장하고도 안 맞는 성격의 돈이었던 거죠. 네, 그와 관련된 정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봤다가 지난해 7월 달에 미래 관련된 재단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에 상납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요. 또 그런데 두 달 있다가는 다시 안봉근 비서관이 국정원에 연락을 해서 대통령이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 대통령이 지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보내던 돈에서요 2배로 올려서 2억 원을 줬는데요. 이 돈을 당시에 정호성 비서관이 가져갔고 정 전 비서관의 진술에 따르면요 이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 관사에 직접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3인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돈이고 그리고 3인방에는 명절에 3천만 원씩 줬다는 거고 3인방에 걔만 준 돈이 합쳐서 몇 억 된다는 것이고, 예, 전체 중에. 자기들끼리 해먹은 돈인 겁니다, 이건. 네, 재임 기간에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들을 다 샀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게 이 돈인지는 명확하게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예. 자기들끼리 해먹은 돈은 확실한 거고요, 예. 그리고 최순실이 여기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정황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 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마도 배달 루트였겠죠. 예. 대통령 관사에 갖다 주면 대통령이 그걸 들고 나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전달해서 줬을 것이고, 배달의 후보군으로는 또 몇 사람이 있어요. 이영선 전 경호관, 항상 가까이 있었던 윤전추 행정관, 이 두 사람은 특히 최순실과 연결고리이기도 하죠. 네, 직접 소개한 사람입니다. 최순실 씨가 추천해서요. 그 비서 3인방 중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전 물망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최순실 씨와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그러니까 라인 선상에 있었던 몇 명 없어요. 이영선, 윤전추, 정호성 직접 라인 선상에 있었던 사람은 이 후보군이 배달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렸을 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영선 전 경호관 같은 경우에는 대포폰을 70여 대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있었죠. 생각해 보시면 휴대폰을 한 대 사서 개설을 하고 요금을 내요. 대당 아무리 못해도 50만 원. 그게 후진폰을 샀을 리도 없잖아요. 일부러. 그럼 50만 원도 적게 잡은 거긴 하지만 50만 원만 해도 3,500만 원입니다. 이걸 쓰면 비용이 나가죠. 당연히 기본 요금만 해도.
기본 요금을 했을 리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비용과 그러니까 휴대폰을 사는 비용, 개통하는 비용, 사용료 한 5천만 원 정도는 좋게 잡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것만 해도 5천만 원을 자기 돈을 썼을 리 있습니까? 이영선 경호관이 아마도 그 돈에 썼을 거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그 대포폰 중에 일부를 사용했다는 보도도 분명히 있었죠. 최순실 씨가 적어도 대포폰 관련해서라도 그 돈의 일부를 사용한 거는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그 사이에 심부름꾼들 찾는 게 이 사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분명히 개인적으로 쓴 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 지적된 특수활동비의 개인적 사용이라든가 사회 지도층의 부패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묻지마 예산, 눈먼 돈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논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터넷에 박적박이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은 박근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 관련된 사안들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멘트를 참 많이 그렇죠. 과거했습니다. 자, 이 특활비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묶어서 지금 네, 정리를 그래서 해서. 이영선 경호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나오라고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거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강제 구인하겠죠. 네. 아마도. 네,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영선 전 행정관한테 돈 줬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소위 이제 휴대폰을 닦아줬던 처음에 우리가 잊지 못하는 장면. 그렇죠. 최순실 씨에게 휴대폰을 몸으로 닦아서 건네준. 공손하게 건네준. 이영선 행정관이 사실상 최순실의 수행을 했고 비선 의료진들의 출입, 기치료 아줌마의 출입 등등을 담당했던 소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최순실 씨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중간 인물로 배달 루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안 오는 거겠죠? 네, 여전히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요. 1심에서 유죄받고 징역 1년 나왔는데 법정 구속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구인이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야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강제 구인은 못하겠지만 이 경우는 강제 구인하겠죠. 당연히. 자, 여기까지가 주말 내내 나왔던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뉴스 몇 가지 묶어서 얘기한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다스와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빌딩인 영포빌딩을요, 자신이 만든 청계재단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의 건물 입주사 가운데 유일하게 월세를 안 내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 플래닝이라는 곳입니다.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청계재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관없는 사실은 기부했으니까요. 목적 사업에만 돈을 쓸 수 있는 재단인데, 그 재단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누구하고도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다스의 자회사를, 거기에 들여서, 지금 10년 가까이 무료로 건물을 쓰게 하고 있다. 네, 강남의 핵심적인 자리인데요. 거기서도 월세를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수관계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 보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또 이 빌딩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2008년에 BBK 특검 검사팀 중에서 한 명인 특검보가 이 사무실에 특검이 해산한 지 2달 만에 들어가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자신이 특검했던 대상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바로 진짜 거의 직후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나 의심하게 하는 이런 뉴스가 이제 10년 만에 나오는군요. 10년 전 일인데.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전용 회선을 깔아놓고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을 수시로 열람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NLL 포기 발언으로 한창 논란이었었는데 그때 회담 자료를 들여다봤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27차례 열람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때가 새누리당에서 한참 문재인 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할 때였는데 그와 관련된 주장들을 새누리당에서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출처가 청와대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때 아주 많이 본 거죠.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을 원격으로 열람한 게 그렇게 해서 총 뭐 3,000 몇백 번 정도. 네, 3,800여 번 된다고 합니다. 된다고 하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실 노무현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철저히 정치적으로 파멸시켜야 된다. 그래야 보수 정권이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 뭐 그런 식의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00번이면 이게 1년으로 따지면 하루 10번씩 본 것이고, 예. 5년으로 따져도 몇 번입니까? 이틀에 한 번씩 본 겁니까? 엄청나게 본 거죠. 예, 매번 뭐 없나 싶어서 뒤져보고, 예, 그걸 건수를 잡아서, 그리고 이제 지금 보수정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정치 보복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후보 시절부터 정치적 탄압을 하거나 뭐 보복당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지. 보복이란 논리적인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자. 물론 국가기록원 쪽에서는 규정대로 열람했다라고는 하지만요. 외부에서 이렇게 열람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 거면 대통령 기록물 따로 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원격으로 다 하는데 갖다 놓고 하지.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대통령 기록물을. 자, 이건 전문가하고 따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예, 요 사안은. 어쨌든 그렇게 열람했다고 합니다. 자, 뉴스.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예, 하나, 둘 정도 제목 읽고. 네, 오늘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등 9명이요. 집단으로 탈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바른정당이 만들어진 지 9개월여 만에요.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오랫동안 오갔던 이야기라, 예. 결국 숫자가 몇 명이고 언제냐가 이제 관심 대상이었는데, 대략 9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인가요? 이렇게 되면? 예. 네, 내일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복귀가 맞죠. 원대 복귀. 예. 여기서 이제 꼭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김무성 전 대표는 유승민 의원을 당시 망설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있겠다고 한 유승민 의원을 최후에 끌고 나온 장본인이에요. 바른정당을 만들 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만들 네. 때. 본인은 이제 좀 더 노력해보겠다. 새누리당이 남아서. 하던 유승민 의원을, 극구 끌고 나온 장본인인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나는 그렇다면 보수의 세계를 가겠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점을 예. 기사가 쏟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서 다시 언급해 듭니다. 예.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자기가 다른 사람 돌아가도 자기는 유승민 대표 의원 옆에 남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인사 올렸습니다. 까꿍. 국민 여러분,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야 할 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우, 들었나? 네가 나를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사실은 나 이런 사람이야. 들었지?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해. 오해도 좀 풀고 간다. 나도 보자가 내가 이제 저런 말을 했냐 나 진짜로? 내가 하도 마명수를 많이 한 말이야. 이건 특히 내 기억이 안 나. 내가 진짜 했냐, 이거? 그래? 나 이거 왜 기억이 안 나지? 내 저런 말 했어? 보신 분들도 있고, 인터넷에서, 예, 이 클립이 포털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때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썰전, 유명한 JTBC의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아실 텐데. 여기서 이제 박형준 교수가 닷새에 관해서 양심
선언이라며 양심이라뇨. 아유. 양심 선언이라며 다스와 관련된 나름의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MB 측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MB의 핵심 당사자들, MB 관련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임이 딱 이런 거죠. 네,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실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MB의 선대위 대변인을 했었어요. 나경원 그 의원과 함께. 근데 박형준 씨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MB의 복심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혹시 방송 사고 수준이 아닌가 할 정도로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대변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완전 MB 개인의 대변인 역할을 아니요. 한 걸로. 그래서 봅니다. 저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 같아서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네, 좋아요. 요 박형준 교수가 얘기한 프레임이 사실은 이명박 후보 시절의 프레임이기도 하고 검찰이 특검에서 발표한 프레임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10년 동안 주장하는 프레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보다가 이제 두 전문가 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거 가지고 1시간 동안 1시간이 뭡니까?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다고 하셨으나 3박 4일. 오늘은 그중에 몇 가지만 두세 가지 정도만 이게 이 프레임이 왜 사실과 다른가 짚고 그리고 박형준 교수님도 발언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 방송에 나와서 왜냐하면 다른 방송에서는 말이죠 박형준 교수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박형준 교수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잘 모르니까 저희는 아주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나오시면 저희가 즐거운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섭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일단 양심 고백이라고 했던 양심에 대한 단어부터 조금 다시 고쳐주고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양심 고백이 아니라 양심 매각 아닌가요? 그런 얘기는 당사자가 있을 때 하시고요. 자, 그냥 사실관계 여기서 아주 많은데 굵직한 것만 얘기해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미 김경준 씨가 BBK를 설립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BBK 이미 있었다는 거죠. 김경준 씨 혼자 사업하려고. 근데 이제 나중에 만나서 이제 주장을 보면 김경준 씨는 99년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몇 달 후 4월에 BBK를 만든다. 김경준 씨의 주장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니다. 2000년 2월에 만났다. 이렇게 돼야 이제 BBK 설립한 뒤가 되거든요. 이후. 그래서 BBK 설립은 김경준이 한 거고 나는 안 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고수한 이제 박형준 교수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왜 아닙니까? 2002년에 만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2000년 2월. 예. 2000년 2월에 만난 건 아니고 그 전에 에리카 김하고 이명박 씨가 미국에 건너가 있는 동안에 그때 그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의원직이 상실됐죠. 네. 그 미국 가서 에리카 김하고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난 게 아니라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아마 소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만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에리카 김 씨도 본인이 MB와 김경준을 소개해줬다는 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 김경준 씨는 부인하고 있어요. 이 얘기만 나오면 아주 뭐 굉장히. 그건 뭐 이해갑니다. 가족끼리. 네, 그럴 수 있죠. 이 사건을 연루시키고 싶지 않은 동생의 마음이겠죠. 예. 자, 99년 4월에 BBK를 김경준이 설립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모른다고 했죠. 모른다고 했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세웠다고 떠들고 다닌 게 바로 설립 직후부터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명함과 그다음 동영상과 그게 99년 지나서 2000년에 다 집중되고 있는데. 근데 처음 만들 때 자본금이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5천만 원은 투자 회사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삼성생명 빌딩에 그렇죠. 17층에 그 회사를 만드는데 5천만 원으로 사실 그 안에 임대료도 다 못 내는 상황이잖아요. 보증금도 안 됩니다. 중구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17층에 거의 전축을 썼거든요. 회사가 생기자마자 이 보증금도 못 낼 만한 작은 5천만 원짜리 자본금 회사가 여기서
어떻게 사무실 엽니까? 근데 삼성생명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기거든요, 고르되. 네. 그렇죠. 예. 실제 그리고 삼성생명이 나중에 100억을 투자하죠. 그렇습니다. 예, 100억을 투자하고 이 얘기 하니까 이제 사실은 투자자들, 소위 BBK의 투자자들이 다 김경준 씨는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이명박 대통령 친구, 그리고 동료, 그리고 교회에서도 투자를 했어요. 진짜 웃긴 게 그 장로, 장신대 쪽에서 4억인가에 몇 억 투자했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 교회, 그 소망교회. 이명박 장로였죠. 여기. 네. 그리고 하나은행에서도 투자할 때 이명박 씨의 친구죠. 그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내부 문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네. 네. 그리고 나중에 그 BBK가 좀 잘못되자마자 BBK에 돈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김경준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이명박 대통령한테 돈 그렇죠. 달라고 하고 심택이. 고발하고 네. 그다음에 내용 증명 보냈죠. 심택이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소송 대상을 이명박 씨와 그 김경준 씨 둘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합니다. 일단 MB 쪽에서 김경준이라는 국제금융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모든 다른 피해자들은 MB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했다고 주장했죠.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김경준 씨는 그 전에 국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던 그냥 펀드 은행- 매니저였지. 네. 예. 그리고 그때 나이 34살이었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 보면은 심택 사장도 고려대 동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생명 사장도 고려대 동문이었고요. 하나은행 여기 돈을 넣은 당시 김승효 행장도 고대 동문이었죠. 네네. 예. 그 절친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장신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장로가 이 재단의 후원자이자 재단의 감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뜬금없이 장신대가 BBK 등장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관련됐던 곳이니까요. 더더군다나 BBK에 투자한 사람들, 이런 회사도 관련이 있지만 BBK 직원들도 모두 MB 쪽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장부를 담당하던 사람들. BBK 경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리였는데 어떻게 김경준 씨 겁니까 이게. 돈 관리를 했는데. 그리고 정관을 보면 정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명박 MB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정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검찰에서는 김경준 씨가 조작했다고 했죠. 예. 자기 회사를 남한테 주는 조작도 합니까? 거꾸로 조작은 해도 남의 회사를 내 걸로 뺏는. 투자자들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기거나 관계자들이나 자기가 관계한 곳들에서부터 돈을 받았어요. 다. 김경준 씨하고 연결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에도 없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30억인가요? 어디인가. 이뱅크라고 예. 그 돈이 30억 들어오는데 그것도 그분의 수사가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수사 기록을 예. 보니까. 그런데 그분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매각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분도 관련성이 충분히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생명도 당시 배정충 사장이 고려대 동문이었고 동문 아니면 본인이 관여한 곳 아니면 다스 이런 곳에서 다 돈이 들어오는데 김경준 씨가 저런 것도 있어요. 김경준 씨가 돈을 이제 다스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시 사장이 LA에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법정 진술하는 것들이 남아 있어요. 국내가 아니라 거기서 그때 뭐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이 김경준 씨가 판사가 묻는 거예요. 그 다스 사장한테. 김경준 씨를 투자 이전에 만난 적이 있나? 없다. 예.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고요. 딱 30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190억을 투자하는 회사의 사장한테 이 김경준 씨를 만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김경준 씨 투자 관련해서 회사가 논의한 적이 있냐? 없다.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그 190억 중에 9억을 LKE를 만들 때 김경준 씨 유상증자 대금으로 쓰였다고 검찰에서 밝혀놨어요. 자, 이 다스가 190억입니다. 당시 다스의 뭐라고 그러죠? 남아있는 순이익이나 뭐 영업이익보다도 훨씬 큰 그렇죠. 이익금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지금 회사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돈은 190억을 확 쏟아부으면서 그 사장은
그 투자 대상인 김경준 씨를 만난 적도 없고 회의를 한 적도 없는데 만난 지 30분 만에 190억을 투자를 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 그러면 회사가 그렇게 30분 만에 투자 결정을 했는데 그럼 이상은 그리고 누굽니까? 형 이상은하고 김재정 씨. 그러니까 최대 주주들이죠. 예, 그 두 사람이 물어봤느냐. 김경준 씨가 어떤 사람이냐고. 김경준 씨를 만난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가 운명이 걸린 190억을 투자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김경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모른다고. 네. 가족들인데 자기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는 김경준 씨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고 한 번도. 예. 그러니까 아무도 이 190억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는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김경준 씨는 김재정 씨를 집사인 줄 알았어요. 정말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집사인 줄 알았고요. 왜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 갔더니 네. 집사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바 입고 일하고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는 저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상은 회장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자, 190억을 투자한 다스의 사장은 김경준 씨를 그때 처음 받고 30분 만에 190억을 투자한 거예요. 예. 어떻게 이게 다스의 결정입니까? 자체적으로. 자, 이거 하나만 해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이 10개인데 하나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방송을. 하나만 가지고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해? 이제 다 끝났어. 아니 10분 남았는데 너무 많이 했네. 아니, 이제 박혁준 교수님이 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짚어야 되는데. 1번이에요. 지금 10번 중에 1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박경준 교수님이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저희가 섭외 한번 들어갈 테니까요. 네. 이 시간에 같이 나와가지고 알고 계신 거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예. 뭐 여권을 7명 여권을 조작해가지고 예. 외국인이 투자한 것처럼 만들었고 이건 이제 정말 자세히 알지 못하면 모르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자세히 알면서 알기 때문에 왜곡을 시킬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 그러니까 생각에. 중요한 포인트들만 딱딱 정반대로 해석하는. 그렇습니다. 예, 저희하고는 정반대로 해석하는 그런 얘기들 하던데 너무 많네 이거. 그래도 다 하려고 그러니까? 몇 개는 해야죠, 중요한 거. 근데 또 주진우 기자가 또 뭐 들고 왔다고 그래가지고요. 참.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네. 새로 진도도 나가야 되는데. 스위스 검찰이 다스에 강제 송금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그 강제 그거 하나만 송금할 할까요? 예, 능력이 없고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스위스 검찰에 그 소송을 한 거는 맞아요. 다스가. 이게 참 웃기는 표현 아닙니까? 스위스 검찰이 다스에 강제 송금을 한 것이다. 돈을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스가- 주니까 강제로. 예. 이런 강제가 다 있나. 아니 140억을 받아! 강제로 준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김경준 쪽에서 보내려고 편지도 썼지 않습니까? 검찰에 에리카 김 누나가 언제 가니까 좀 잘 봐줘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김경준이 저기 다스로 송금한 건데 이걸 무슨 스위스 검찰이 강제로 송금을 그러니까 다스에 이명박 했다는 전 대통령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무리수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네. 또 한 가지는 꼭 짚어야 될 만한 게 여기서 이상은 씨가 이명박 씨 형이 창업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사실 87년도에 이 회사 다스라는 회사를 만들 때는 대북이공이었습니다. 김재정 씨가 창업주거든요. 네, 최대 주주였고요. 서류상으로는. 예. 그 당시에 87년도에 7월 달에 6억을 처음에 넣고 설립을 했고 8월 달에 4억을 더 넣어서 10억을 가지고 김재정 씨 단독 회사였어요. 네. 그때는. 그러다가 26%를 이상은 씨한테 넘기고 후지기공 지분을 이상은 씨가 인수를 하면서 지금의 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상은 씨는 그 전에 그 목장에서 소 키우던 분이세요. 그런데 다스를 김재정 씨가 창업을 했다고 하면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상은 씨가 창업을 했고 그때 도움을 이명박 씨로부터 받았고 그 자녀에게 지금 이제 그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이제 서로 도움을 준다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상은 씨를 창업주로 등장시킨 거죠. 지금 10개 의혹 중에 10개 박형준이 얘기한 10가지 그 잘못 중에 지금 하나 얘기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기왕 어차피 진도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나 이번에
이번에 MB에 대한 그 특별한 기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네. 심택 얘기 몇 번 나왔는데, 예. 심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심택 사장이 고려대 동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50억을 잃게 될 처지가 되자 소송을 하죠. 근데 그때 팩스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은, 심택의 이제 전용호 회장이, 그 팩스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명박, 그때 당시는 후보, 이명박,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죠, 참.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회장이라며 자신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했다. 예. 예. 그런 내용이 팩스에 남아 있습니다. 종이로. 실제로 그리고, 소송했죠. 예, 그리고 나서, 그리고 소송도 했죠. 근데 소송할 때 이 팩스가, 증거 자료로 제출됐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입수가 됐는데, 그러면서 뭐, 김윤옥, 여사가, 그, 심택, 그 사장이죠. 예. 회장의 동생 전세호 사장 누나인 전영숙 씨에게 전화해서 우리 남편이 BBK 대주주니까 마음 놓고 투자해라 하고 식사 자리에서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BBK 회장에게 나를 믿고 투자해라 이런 얘기 했다는 이야기를 심택의 사장과 회장이 합니다. 예. 심택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증거는 하나은행도 그렇죠. 하나은행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부 문건에 보면은 MB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뚝 잘라가지고 BBK는 김경준이가 설립했을 뿐이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속았다, 사기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만 다 왜곡시켰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MB의 전략이었고요. 검찰이 만들어준 MB를 자유롭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아, 10개 언제 하나요? 뭐 다 못할 것 같은데 진짜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하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한 가지 하다가 말았고 나머지 또 길게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자 저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박형주 교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니까 저희 방송에 나오시거나 저희 셋을 썰전에 불러주세요. 예, 말이 나올 때마다 다 반박할 테니까 모조리다. 자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이제 요것대로 두고요. 이어서 보따리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아니 이건 보따리 다른 보따리예요. 아, 다른 보따리. 지난번에 2번 보따리구나. 2번 다스의 이제 장부들과 그리고 네. 비자금 회사들의 그 내역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기자들의 많은 참전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보따리 2번 보따리 들고 왔는데 네.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 그 비자금들 대부분 해외에 있다 이렇게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사실은 사법기관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도와주거나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야 찾을 수 있지 해외 계좌를 우리가 막 열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 국가의 사법기관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취재가 좀 있습니다. 해외 사법기관들이 요 비자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는 첩보를 주진우 기자가 좀 가지고 왔어요. 예. 잠깐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외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해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 조심스럽네. 네. 말을 더듬고. 제가 미국 가서 워싱턴에서 만난 그 미국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에 있는 다스 현지법인에서 거액의 돈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거는 미국 네. 사법기관의 이야기입니다. 네. 싱가포르의 한 계좌를 거쳐 중국으로 넘어가는 수상한 돈 거래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들여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공식적인 조사, 정식 수사라고 했습니다. 관계기관, 그러니까 국세청, 그다음에 법무부, FBI를 포함한 합동수사팀 회의라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요거 처음 나가는 뉴스인데. 그렇습니다. 예, 처음 나가는 뉴스인데 이런 겁니다. 다스 얘기가 국내에서 많죠. 다스 누구 겁니까? 근데 이제 미국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스 누구 겁니까를 거기서 들었어요. 사법기관이. 다스는 영어로도 다스예요. 다스 누구 겁니까를 거기서도 들었고 그것이 전직 대통령과 관련이 있고 그 자회사가 미국에 있다는 걸 알고 미국의 사법당국도 요 사안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전하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네. 사법당국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 아이고, 신난다.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고요.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지난 6월에 이분 이제 미국 고위 관료의 멘트입니다. 지난 6월에 싱가포르 DBS 은행은 우리가 MB의 저수지가 있을 것으로 저하고 주준희 씨가 6년 전에 예, 방문했던 곳입니다. 예. DBS 은행에서 중국 HSBC 은행으로 넘어간 2천만 달러가 다스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싱가포르 계좌에는 포스코, 효성 등 한국의 대기업도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알다. 이렇게. 이거 정말 이 이야기는 주진우 기자나 저나 상상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이거는 미국에 가서 그 사법당국의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예전에 저희 둘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싱가포르 뭐 어쩌고저쩌고 주장했었는데 다 음모론자라고 예. 자. 연락이 두드러 맞았는데 거의 이때잖아요. 미국 사법당국에서 네. 보고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송영길 의원이 잠깐 멘트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포스코 효성을 P사의 H사로 얘기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계좌를 통해서 상당한 자금을 운영했고 해외 법인과 차명 비자금을 거래한 사실을 제보받았다. 이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송영길 의원도 얘기했는데 이게 궤를 같이 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한 발자국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더 예. 들어가면 미국 수사기관이 MB의 계좌를 들춰보는 과정에서 수상한 계좌를 하나 발견하고 그걸 공개합니다. 공개했다기보다는 입수한 거죠. 네, 일부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네. 입수했는데 공개를 어디서 했어요? 여기 밖에 안 하는데. 이 계좌에 이 계좌는 이명박 대통령의 돈 거래와 관련된 계좌입니다. 계좌를 공개했는데 공개한 게 아니라 입수했다니까. 계좌의 명의는 홍석현 중앙일보 여기서 좀 충격입니다. 예. 중앙일보 저도 JTBC 이야기 듣고 좀 충격받았는데. 예. 전 회장입니다. 그리고 홍콩 메릴린치 은행의 계좌번호 1370 거기까지만 하고. 땡땡땡땡.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면 1373 땡땡땡땡. 미국 사법당국이 국내에서 다스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에 있는 계좌를 들여다보고 의심 계좌를 찾다 보니 홍석현 계좌의 이름이 중간에 나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분발이 기대됩니다. 주진우 아는고 두 분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말이죠. 박형준 교수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박형준 교수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잘 모르니까. 저희는 아주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나오시면 저희가 즐거운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섭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일단 양심 고백이라고 했던 양심에 대한 단어부터 조금 다시 고쳐주고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양심 고백이 아니라 양심 매각 아닌가요? 그런 얘기는 당사자가 있을 때 하시고요. 자, 그냥 사실관계 여기서 좀 아는데 굵직한 것만 얘기해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미 김경준 씨가 BBK를 설립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BBK 이미 있었다는 거죠. 김경준 씨 혼자 사업하려고. 근데 이제 나중에 만나서 이제 주장을 보면 김경준 씨는 99년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몇 달 후 4월에 BBK를 만든다. 김경준 씨의 주장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니다. 2000년 2월에 만났다. 이렇게 돼야 이제 BBK 설립한 뒤가 되거든요. 이후. 그래서 BBK 설립은 김경준이 한 거고 나는 안 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고수한 이제 박형준 교수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왜 아닙니까? 2002년에 만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2000년 2월. 예. 2000년 2월에 만난 건 아니고 그 전에 에리카 김하고 이명박 씨가 미국에 건너가 있는 동안에 그때 네. 그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의원직이 의원 상실됐죠. 상실됐죠. 그 미국 가서 에리카 김하고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난 게 아니라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아마 소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만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에리카 김 씨도 본인이
MB와 김경준을 소개해줬다는 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 김경준 씨는 부인하고 있어요. 이 얘기만 나오면 아주 뭐 굉장히 그건 뭐 이해갑니다. 가족끼리. 네, 그럴 수 있죠. 이 사건을 연루시키고 싶지 않은 동생의 마음이겠죠. 예. 자, 99년 4월에 BBK를 김경준이 설립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모른다고 얘기했죠. 모른다고 했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세웠다고 그 떠들고 다닌 게 바로 설립 직후부터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명함과 그다음 동영상과 그게 99년 지나서 2000년에 다 집중되고 있는데. 근데 처음 만들 때 자본금이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5천만 원은 투자 회사가 그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삼성생명 빌딩에 그렇죠. 17층에 그 회사를 만드는데 5천만 원으로 사실 그 안에 임대료도 다 못 내는 상황이잖아요. 보증금도 안 됩니다. 중구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17층에 거의 전층을 썼거든요. 회사가 생기자마자 이 보증금도 못 낼 만한 작은 5천만 원짜리 자본금 회사가 여기서 어떻게 사무실 엽니까? 근데 삼성생명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기거든요. 고르되. 네. 그렇죠. 예. 실제 그리고 삼성생명이 나중에 100억을 투자하죠. 그렇습니다. 예, 100억을 투자하고 이 얘기 하니까 이제 사실은 투자자들 소위 BBK의 투자자들이 다 김경준 씨는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이명박 대통령 친구 그리고 동료 그리고 교회에서도 투자를 했어요. 진짜 웃긴 게 그 장신대 쪽에서 4억인가에 몇 억 투자했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 교회 그 소망교회. 이명박 장로였죠. 여기. 네. 그리고 하나은행에서도 투자할 때 이명박 씨의 친구죠. 그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내부 문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네. 네. 그리고 나중에 그 BBK가 좀 잘못되자마자 BBK에 돈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김경준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이명박 대통령한테 돈 그렇죠. 달라고 하고 심택이. 고발하고 네. 그다음에 내용 증명 보냈죠. 심택이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소송 대상을 이명박 씨와 그 김경준 씨 둘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합니다. 일단 MB 쪽에서 김경준이라는 국제금융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모든 다른 피해자들은 MB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했다고 주장했죠.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김경준 씨는 그 전에 국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던 그냥 펀드 은행- 매니저였지. 네. 예. 그리고 그때 나이 34살이었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 보면은 심택 사장도 고려대 동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생명 사장도 고려대 동문이었고요. 하나은행 여기 돈을 넣은 당시 김승효 행장도 고대 동문이었죠. 네네. 예. 그 절친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장신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장로가 이 재단의 후원자이자 재단의 감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뜬금없이 장신대가 BBK 등장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관련됐던 곳이니까요. 더더군다나 BBK에 투자한 사람들 이런 회사도 관련이 있지만 BBK 직원들도 모두 MB 쪽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장부를 담당하던 사람들. BBK 경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리였는데 어떻게 김경준 씨 겁니까 이게. 돈 관리를 했는데. 그리고 정관을 보면 정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명박 MB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정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검찰에서는 김경준 씨가 조작했다고 했죠. 예. 자기 회사를 남한테 주는 조작도 합니까? 거꾸로 조작은 해도 남의 회사를 내 걸로 뺏는. 투자자들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기거나 관계자들이나 자기가 관계한 곳들에서부터 돈을 받았어요. 다. 김경준 씨하고 연결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에도 없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30억인가요? 어딘가. 이뱅크라고 예. 그 돈이 30억 들어오는데 그것도 그분의 수사가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수사 기록을 보니까. 근데 그분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매각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분도 관련성이 충분히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생명도 당시 배정충 사장이 고려대 동문이었고 동문 아니면 본인이 관여한 곳 아니면 다스 이런 곳에서 다 돈이 들어오는데 김경준 씨가 저런 것도 있어요. 김경준 씨가 돈을 이제 다스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시 사장이 LA에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법정 진술하는 것들이 남아 있어요. 국내가 아니라 거기서 그때 뭐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이 김경준 씨가 이게 판사가 묻는 거예요. 그 다스 사장한테 김경준 씨를 투자 이전에 만난 적이 있나? 없다. 예.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고요. 딱 30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190억을 투자하는 회사의 사장한테 이 김경준 씨를 만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김경준 씨 투자 관련해서 회사가 논의한 적이 있냐? 없다.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그 190억 중에 9억을 LKE를 만들 때 김경준 씨 유상증자 대금으로 쓰였다고 검찰에서 밝혀놨어요. 자, 이 다스가 190억입니다. 당시 다스의 뭐라고 그러죠? 남아있는 순이익이나 뭐 영업이익보다도 훨씬 큰 그렇죠. 이익금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지금 회사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돈은 190억을 확 쏟아부으면서 그 사장은 그 투자 대상인 김경준 씨를 만난 적도 없고 회의를 한 적도 없는데 만난 지 30분 만에 190억을 투자를 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 그러면 회사가 그렇게 30분 만에 투자 결정을 했는데, 그럼 이상은, 그리고, 누굽니까? 이상은하고 김재정 씨. 그러니까, 최대 주주들이죠. 예, 그 두 사람이 물어봤느냐. 김경준 씨가 어떤 사람이냐고, 김경준 씨를 만난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가 운명이 걸린 190억을 투자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김경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모른다고. 네. 가족들인데 자기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는 김경준 씨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고 한 번도. 예. 그러니까 아무도 이 190억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는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김경준 씨는 김재정 씨를 집사인 줄 알았어요. 정말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집사인 줄 알았고요. 왜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 갔더니 네. 집사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바 입고 일하고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는 저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상은 회장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자, 190억을 투자한 다스의 사장은 김경준 씨를 그때 처음 받고 30분 만에 190억을 투자한 거예요. 예. 어떻게 이게 다스의 결정입니까? 자체적으로. 자, 이거 하나만 해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이 10개인데 하나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방송을. 하나만 가지고 넘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해. 이제 다 끝났어. 아니 10분 남았는데 너무 많이 했네. 아니, 이제 박혁준 교수님이 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짚어야 되는데. 1번이에요. 지금 10번 중에 1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박혁준 교수님이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저희가 섭외 한번 들어갈 테니까요. 네. 이 시간에 같이 나와가지고 알고 계신 거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예. 뭐, 여권을 7명 여권을 조작해가지고, 예. 외국인이 투자한 것처럼 만들었고, 이건 이제 정말 자세히 알지 못하면 모르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왜곡을 시킬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 그러니까 생각에. 중요한 포인트들만 딱딱 정반대로 해석하는. 그렇습니다. 예, 저희하고는 정반대로 해석하는 그런 얘기들 하던데, 이거 너무 많네, 이거. 다 하려고 그러니까? 몇 개는 해야죠, 중요한 거. 근데 또 주진우 기자가 또 뭐 들고 왔다고 그래가지고요. 참.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네. 새로 진도도 나가야 되는데. 스위스 검찰이 다스에 강제 송금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그 강제 그거 하나만 송금할 할까요? 예, 능력이 없고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스위스 검찰에 그 소송을 한 거는 맞아요, 다스가.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표현 아닙니까? 스위스 검찰이 다스에 강제 송금을 한 것이다. 돈을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스가- 주니까 강제로. 예. 이런 강제가 다 있나? 아니 140억을 받아! 강제로 준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김경준 쪽에서 보내려고 편지도 썼지 않습니까? 검찰에 에리카 김 누나가 언제 가니까 좀 잘 봐줘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김경준이 저기 다스로 송금한 건데 이걸 무슨 스위스 검찰이 강제로 송금을 그러니까 다스에 이명박 했다는. 전 대통령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무리수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네. 그 또 한 가지는 꼭 짚어야 될 만한 게 여기서 이상은 씨가 이명박 씨 형이
창업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사실 그 87년도에 이 회사 다스라는 회사를 만들 때는 대북이공이었습니다. 김재정 씨가 창업주거든요. 네, 최대 주주였고요. 서류상으로는 그 당시에 그 87년도에 그 7월 달에 6억을 처음에 넣고 설립을 했고 8월 달에 4억을 더 넣어서 10억을 가지고 김재정 씨 단독 회사였어요. 네. 그때는. 그러다가 26%를 이상은 씨한테 넘기고 후지기공 지분을 이상은 씨가 인수를 하면서 지금의 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상은 씨는 그 전에 그 목장에서 소 키우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다스를 그 김재정 씨가 창업을 했다고 하면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상은 씨가 창업을 했고 그때 도움을 이명박 씨로부터 받았고 그 자녀에게 그 지금 이제 그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이제 서로 도움을 준다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상은 씨를 창업주로 등장시킨 거죠. 지금 10개 의혹 중에 10개 박형준이 얘기한 10가지 그 잘못 중에 지금 하나 얘기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기왕 어차피 진도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나 이번에 MB에 대한 그 특별한 기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네. 심택 얘기 몇 번 나왔는데 네. 심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심택 사장이 고려대 동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50억을 잃게 될 처지가 되자 소송을 하죠. 근데 그때 팩스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은 심택의 이제 전용호 회장이 그 팩스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명박 그때 당시는 후보 이명박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죠 참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회장이라며 자신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했다. 예. 예. 그런 내용이 팩스에 남아 있습니다. 종이로. 그리고 소송했죠. 예, 그리고 나서 그리고 소송도 했죠. 근데 소송할 때 이 팩스가 증거 자료로 제출됐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입수가 됐는데 그러면서 김윤옥 여사가 그 심택 그 사장이죠. 예. 회장의 동생 전세호 사장 누나인 전영숙 씨에게 전화해서 우리 남편이 BBK 대주주니까 마음 놓고 투자해라 하고 식사 자리에서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BBK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을 수시로 열람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NLL 포기 발언으로 한창 논란이었었는데 그때 회담 자료를 들여다봤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27차례 열람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때가 새누리당에서 한참 문재인 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할 때였는데 그와 관련된 주장들을 새누리당에서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출처가 청와대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때 아주 많이 본 거죠.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을 원격으로 열람한 게 그렇게 해서 총 3,000 몇백 번 정도. 네, 3,800여 번 된다고 합니다. 된다고 하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실 노무현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철저히 정치적으로 파멸시켜야 된다. 그래야 보수 정권이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 뭐 그런 식의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00번이면 이게 1년으로 따지면 하루 10번씩 본 것이고, 예. 5년으로 따져도 몇 번입니까? 이틀에 한 번씩 본 겁니까? 엄청나게 본 거죠. 예, 매번 뭐 없나 싶어서 뒤져보고, 예, 그걸 건수를 잡아서, 그리고 이제 지금 보수정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정치 보복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후보 시절부터 정치적 탄압을 하거나 뭐 보복당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지. 보복이란 논리적인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자. 물론 국가기록원 쪽에서는 규정대로 열람했다라고는 하지만요. 외부에서 이렇게 열람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 거면 대통령 기록물 따로 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원격으로 다 하는데 갖다 놓고 하지.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대통령 기록물을. 자, 이건 전문가하고 따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예, 요 사안은. 어쨌든 그렇게 열람했다고 합니다. 자, 뉴스.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예, 하나, 둘 정도 제목 읽고
네, 오늘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등 9명이요. 집단으로 탈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바른정당이 만들어진 지 9개월여 만에요.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오랫동안 오갔던 이야기라 예. 결국 숫자가 몇 명이고 언제냐가 이제 관심 대상이었는데 대략 9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인가요? 이렇게 되면? 예. 네, 내일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복귀가 맞죠? 원대 복귀. 예. 여기서 이제 꼭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김무성 전 대표는 유승민 의원을 당시 망설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있겠다고 한 유승민 의원을 최후에 끌고 나온 장본인이에요. 바른정당을 만들 때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만들 네. 때, 본인은 이제 좀 더 노력해보겠다. 새누리당이 남아서. 하던 유승민 의원을, 극구 끌고 나온 장본인인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나는 그렇다면 보수의 세기를 가겠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점을, 예. 기사가 쏟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서 다시 언급해 듭니다. 예.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자기가 다른 사람 돌아가도 자기는 유승민 대표 의원 옆에 남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인사 올렸습니다. 까꿍. 국민 여러분,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야 할 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우, 들었나? 네가 나를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사실은 나 이런 사람이야. 들었지?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해. 오해도 좀 풀고 간다. 나도 보자가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했냐 나 진짜로? 내가 하도 마명수를 많이 한 말이야. 이건 특히 내 기억이 안 나. 내가 진짜 했냐 이거? 그래? 나 이거 왜 기억이 안 나지? 내 저런 말 했어? 보신 분들도 있고 인터넷에서 예, 이 클립이 포털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때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썰전 유명한 JTBC의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아실 텐데 여기서 이제 박형준 교수가 닷새에 관해서 양심 선언이라며 양심이라뇨. 아유. 양심 선언이라며 닷새와 관련된 나름의 방식으로 예, 사건을 정리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MB 측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MB의 핵심 당사자들, MB 관련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임이 딱 이런 거죠. 네,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예, 사실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MB의 선대위 대변인을 했었어요. 나경원 그 의원과 함께. 근데 박형준 씨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MB의 복심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혹시 방송 사고 수준이 아닌가 할 정도로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대변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완전 MB 개인의 대변인 역할을 아니요. 한 걸로. 그래서 봅니다. 저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 같아서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네, 좋아요. 요 박형준 교수가 얘기한 프레임이 사실은 이명박 후보 시절의 프레임이기도 하고 검찰이 특검에서 발표한 프레임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10년 동안 주장하는 프레임입니다.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걸 보다가 이제 두 전문가 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거 가지고 1시간 동안 1시간이 뭡니까?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다고 하셨으나 3박 4일.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만, 예, 두세 가지 정도만 이게 이 프레임이 왜 사실과 다른가 짚고 그리고 박형준 교수님도 발언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예. 저희 방송에 나와서, 왜냐면
다른 자리면 뭐 3천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 진술도 나오고 청와대 운영과 무관한 거예요. 그 특활비가 관행이었다 하고 그 주장하고도 안 맞는 성격의 돈이었던 거죠. 네, 그와 관련된 정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봤다가 지난해 7월 달에 미르 관련된 재단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에 상납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요. 또 그런데 2달 있다가는 다시 안봉근 비서관이 국정원에 연락을 해서 대통령이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 대통령이 지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보내던 돈에서요 2배로 올려서 2억 원을 줬는데요. 이 돈을 당시에 정호성 비서관이 가져갔고 정 전 비서관의 진술에 따르면요 이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 관사에 직접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3인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돈이고 그리고 3인방에는 명절에 3천만 원씩 줬다는 거고 3인방에 걔만 준 돈이 합쳐서 몇 억 된다는 것이고, 예, 전체 중에. 자기들끼리 해먹은 돈인 겁니다, 이건. 네, 재임 기간에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들을 다 샀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게 이 돈인지는 명확하게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예. 자기들끼리 해먹은 돈은 확실한 거고요, 예. 그리고 최순실이 여기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정황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 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마도 배달 루트였겠죠. 예. 대통령 관사에 갖다 주면 대통령이 그걸 들고 나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전달해서 줬을 것이고, 배달의 후보군으로는 또 몇 사람이 있어요. 이영선 전 경호관, 항상 가까이 있었던 윤전추 행정관, 이 두 사람은 특히 최순실과 연결고리이기도 하죠. 네, 직접 소개한 사람입니다. 최순실 씨가 추천해서요. 그 비서 3인방 중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전 물망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최순실 씨와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그러니까 라인 선상에 있었던 몇 명 없어요. 이영선, 윤전추, 정호성 직접 라인 선상에 있었던 사람은 이 후보군이 배달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렸을 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영선 전 경호관 같은 경우에는 대포폰을 70여 대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있었죠. 생각해 보시면 휴대폰을 한 대 사서 개설을 하고 요금을 내요. 그럼 대당 아무리 못해도 50만 원. 그게 후진폰을 샀을 리도 없잖아요. 일부러. 그럼 50만 원도 적게 잡은 거긴 하지만 50만 원만 해도 3,500만 원입니다. 이걸 쓰면 비용이 나가죠. 당연히 기본 요금만 해도. 기본 요금을 했을 리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비용과 그러니까 휴대폰을 사는 비용, 개통하는 비용, 사용료 한 5천만 원 정도는 좋게 잡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것만 해도 5천만 원을 자기 돈을 썼을 리 있습니까? 이영선 경호관이 아마도 그 돈에 썼을 거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그 대포폰 중에 일부를 사용했다는 보도도 분명히 있었죠. 최순실 씨가 그 적어도 대포폰 관련해서라도 그 돈의 일부를 사용한 거는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그 사이에 심부름꾼들 찾는 게 이 사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분명히 개인적으로 쓴 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 지적된 특수활동비의 개인적 사용이라든가 사회 지도층의 부패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묻지마 예산, 눈먼 돈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논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터넷에 박적박이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은 박근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 관련된 사안들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멘트를 참 많이 그렇죠. 과거에 했습니다. 자, 이 특활비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묶어서 지금 네, 정리를 그래서 해서. 이영선 경호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나오라고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거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강제 구인하겠죠. 네. 아마도. 네,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영선 전 행정관한테 돈 줬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위 이제 휴대폰을 닦아줬던 처음에 우리가 잊지 못하는 장면. 그렇죠. 최순실 씨에게 휴대폰을 몸으로 닦아서 건네준 공손하게 건네준 이영선 모습이 있습니다. 행정관이 사실상 최순실의 수행을 했고 비선 의료진들의 출입, 기치료 아줌마의 출입 등등을 담당했던 소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최순실 씨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중간 인물로 예, 배달 루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예. 그러니까 안 오는 거겠죠? 네, 여전히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요. 1심에서 유죄받고 징역 1년 나왔는데 법정 구속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구인이 가능합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야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강제 구인은 못하겠지만 이 경우는 뭐 강제 구인하겠죠. 당연히. 자, 여기까지가 주말 내내 나왔던 예,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뉴스 몇 가지 묶어서 얘기한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다스와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빌딩인 영포 빌딩을요, 자신이 만든 청계재단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의 건물 입주사 가운데 유일하게 월세를 안 내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 플래닝이라는 곳입니다.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청계재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관없는 사실은 기부했으니까요. 예. 목적 사업에만 돈을 쓸 수 있는 재단인데, 예. 그 재단이 이제 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누구하고도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다스의 자회사를 거기에 들여서 예. 지금 10년 가까이 무료로 건물을 쓰게 하고 있다. 네, 강남의 핵심적인 자리인데요. 거기서도 월세를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수관계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예. 자, 그런 보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예, 또 이 빌딩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2008년에 BBK 특검 검사팀 중에서 한 명인 특검보가 이 사무실에 특검이 해산한 지 2달 만에 들어가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자신이 특검했던 대상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바로 진짜 거의 직후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나 의심하게 하는 이런 뉴스가 이제 10년 만에 나오는군요. 10년 전 일인데.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전용 회선을 깔아놓고 노무...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법적 단죄도 피할 길이 없으며 재기 가능성 역시 없죠.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경우처럼 현직 대통령으로서 정권 말 자신의 당을 떠나야 했던 경우에도 새로운 정치적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전직의 출당만으로 보수 진영의 쇄신에 어떤 전기가 마련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출당으로 바른정당 통합파가 명분을 얻었다 하는 식의 보도가 이어집니다. 명분이 되긴 뭐가 됩니까? 합쳐야 지방선거도 해볼 수 있고 정부 여당에 맞서 존재감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박근혜 탈당을 대단한 사건이라도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친박 청산하고 보수가 재탄생하겠다던 거창했던 선언에 턱없이 모자란데도 명분이 된다고 언론이 같이 퉁쳐주니까 정치의 연출에 언론이 같이 장단을 맞춰주니까 얼마나 정치하기 쉽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보수의 절박한 사정은 이해간다. 하지만 명분은 안 된다. 최소한 이 정도로도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정치가 후진 게 과연 정치만의 책임인가? 아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보셨어요? TV가 없어서요, 집에. 블랙하우스. 너무하네. 네, 오늘 인터넷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보는데 그것도 안 보고 말이죠. 네, TV를 사주십시오. 이게 이제 HD로 보면 비주얼 충격이 대단해요. 지상파에 나올 수 없는 얼굴이 나옵니다. 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저도 충격받았어요. 네. 이거 화면 자체가 불법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박 전 대통령 출당하고 사실은 서청원 최경환 나가라고 하고 이거 사실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6개월 전에 우리 당의 친박 없다고 하면서 서청원 의원을 복당시킨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준표 대표 자신입니다. 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 용서하고 하나가 돼서 대선 치르기 위해서 우리 이제 친박들 우리 당권 정지하고 이래 된 거 다 용서합시다.
그 중에서 당원권 정지된 분들, 그리고 그 서청원, 그 다음에 최경환, 윤상의 다 용서하는 게 맞겠죠? 자, 여섯 때 했을 건데요. 당의 침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소위 양아치 같은 침박이라고 걷기 일부라고 했는데, 당의 당헌 당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청산한다. 침박은 없다고. 예, 이분들 구해한다고 하는 당사자였어요. 바로. 어쨌든 정치가 이렇게 뻔뻔합니다. 이런 면에서. 네, 근데 또 그저께는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바퀴벌레라고 다시 또 친박 세력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명분이 된다라고, 명분을 얻었다고, 바른정당과 합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죠. 예. 하지만, 절박하긴 하죠. 보수정당의 지금 사정이.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명분은 안 된다. 최소한 이 정도 스탠스는 언론에 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자, 오늘 뉴스 짚어볼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국정원 특활비,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요, 계속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SBS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4억 원가량이 들었는데 전부 5만 원권으로 줬다라고 합니다. 탄핵 심판 때는 10명 정도였는데 이들한테 5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줬고요. 또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는 한 사람당 많게는 1억 원 가까이를 모두 현금으로 줬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특활비냐 아니냐, 국정원에서 준,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나오는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통장이 있어요. 개인 통장이. 대략 뭐 10억 정도. 네, 그렇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급여가 들어갔던 10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4억이 빠졌는지를 일단 우선 체크해보면, 거기서 안 빠졌다면, 국정원 돈이거나, 그죠? 아니면 최순실 씨가, 이거 몇 달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장시호 씨에게 이제 구치소에 둘 다 수감돼 있는 과정에서, 예, 만나서 삼성동에 금고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인 삼성동에 금고가 있는데, 거기 가면 평생 먹을 돈이 있으니, 그거를 이제 나중에 나가면, 거기서 돈을 꺼내서 네, 정유라 씨, 예, 모자를 보살펴 달라라는 이야기를 검찰 조사 받을 때 했었죠. 예. 그 돈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게 청와대에서 줬다고 하니까 변호사비를. 네, 우선은 예. 청와대 관계자가 변호인들에게 직접 돈을 줬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돈의 출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이 나섰다는 점에서는 청와대에 있던 금고, 그러니까 국정원 돈, 특활비, 거기서 나온 게 아니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아마도 검찰도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이전 정권들도 사실은 청와대에 비용이 모자라서 국정원에서 가져 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관행이다라는 주장인 건데, 설사 그런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경우는 관행이 아닌 게, 청와대 재정은 총무비서관이 관정을 하고, 출납은 실무 책임이 그 다음에 재무팀장이라고 있어요. 그 라인에. 근데 재무팀장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국정원 이 특활비의 경우에는 돈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관행으로 갖다 썼다면, 그러니까 직원들 뭐 명절 떡값이나 경력금 등등 그런 식으로 청와대 운영에 쓰였으면 당연히 입출금을 알아야 되죠, 재무팀장이. 근데 재무팀장은 입출금을 하지도 않았던 정도가 아니라 그런 돈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3인방과 대통령 정도만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끼리 나눠 썼다는 거 아닙니까? 3인방도